첫 번째, 정직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식 경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중국식 경영을 미국식 경영, 일본식 경영 등과 비교하곤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식 경영이 얼마나 사람을 중시하고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경영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심지어는 중국식 경영 모델이 다른 경영 모델에 비해 한 수 위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런 단순한 비교는 언뜻 논리적이고 흥미로워서 대중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다. 한편으로 경제 발전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자부심을 채워주기에 족한 듯도 하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근거가 미약하다. 이전에 한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 갓 입사했을 때 경영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서양인 친구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중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페이샤 오퉁이 제기한 사회문화 발전과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갖는 관계에 관한 도식과 함께 평등한 개인에 기초하는 서양과 중국의 사회 구조를 비교하며 열변을 토했다. 중국이 서양의 법치 개념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중국식 인정이라는 개념을 더하여 더욱 훌륭한 모델을 정립했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지금 뒤돌아보면 우물안의 개구리의 다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인정이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비공식적인 계약 혹은 불완전한 계약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정이 흐르는 계약 관계가 거래 비용을 줄여주고 얼마나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해 주었는가에 관해 논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정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 관계는 필연적으로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작은 범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원가는 무한대로 증가한다. 게다가 범주 내의 관계는 제한적인 데 반해서 범주 밖의 관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래 비용도 무한대로 증가하게 된다. 시장에서 각 기업 간의 관계를 보면 소범주주의가 전체 경제 시스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에서 개인 간의 관계를 보면 소범주주의가 기업의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경영자와 직원들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정도로 일사불란하다면 이는 기업의 최종적인 경쟁력의 근원인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단결의 기초가 추상적이고 비인격화된 가치관이 아닌 구체적인 개인이라면 이런 단결은 태생적으로 일정한 기간, 일정한 범주 내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정한 범주로 국한된 단결은 그 범주 바깥에서는 더 큰 전체 이익을 위협하는 소집단이 되고 만다. 이런 단결은 일정 규모에 이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조직의 더 나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그렇다면 테두리 내에서 인정, 테두리 밖에서는 법치에 기초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했다면 경제학자, 법학자, 경영학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법치가 도달할 수 없는 인정이라는 제한 구역이 존재한다면 법치가 넘어갈 수 없는 법과 인정의 경계선이 존재한다면 법치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통치자의 손아귀에 든 사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법치와 인정이 함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법치가 인정 위에 있어야 한다. 법치와 인정의 구분은 반드시 법치에 의해 경계지어져야 하며 인정은 법치의 원칙하에 놓인 인정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문적으로 법제와 인정 사이에는 일종의 불가역성이 존재한다. 서양인들은 법치를 먼저 확립하고 다시 인정을 법치 속에서 흡수하여 성공적으로 조화시켰다. 아마도 중국에서는 인정에서 법치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했던 모양이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개체화되고 인격화된 인정보다 위에 있다. 인정을 온전히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인정을 끊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제도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서양의 정신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인정과 법치 간의 이런 내재적인 모순은 소위 말하는 중국식 경영이 이론적 개념으로 발전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권위를 확립하지 못하는 한 중국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원시적이고 인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도 확립하지 못하면서 수평적인 조직 간 경계가 없는 기업, 네트워크형 기업을 논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소위 중국식 경영은 베스트셀러와 자기 개발이라는 껍질로 포장된 개념일 뿐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국제 경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날 선무기가 될 수는 없다. 인정이 어떻게 법치의 걸림돌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논어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석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그 아들이 가서 증언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비가 아들을 위해 숨기고 아들이 아비를 위해 숨깁니다. 정직은 그 가운데 있지요. 석공이 공자에게 자기 마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비가 양을 훔친 사실을 그가 가서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달리 아비를 숨겨주니 정직은 그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숨겨주는데 그것이 정직이라는 말입니까? 서양인들이 직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말이 논어에 한 차례 언급된 것에 그쳤다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맹자도 맹자 진심상에서 이 일을 다시 언급했다. 도홍이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가 되고 고유가 사가 되었는데 순의 아버지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맹자가 말했다. 법을 집행할 뿐이다. 그럼 순이 금지하지 않을까요? 순임금이 어찌 금지할 수 있겠느냐? 전수받은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순임금은 어떻게 할까요? 순임금은 천하를 허인 집신 버리듯 버리고 아비를 업고 도망하여 바닷가에 자리잡고 평생 혼연히 살며 천하를 잊을 것이다. 순이 천자가 되고 고유가 법관이 되는데 순의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도홍이 물었다. 맹자는 우선 고유가 법대로 처리해야 하며 순은 천하를 집신착처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맹자는 순이 자신의 아비를 업고 몰래 도망하여 바닷가에서 평생토록 초연하게 살며 천하를 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선택이란 측면에서 맹자가 여기에서 말한 처리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학자들은 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부패인가 미덕인가를 놓고 논쟁한다. 하지만 맹자가 육아사상의 최고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말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실로 놀랍다.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필연적으로 법치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성적인 규범 체계와 체계적인 경영은 영원히 유언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인의 역사가 곤경에 처해왔다는 궁극적인 원인이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오늘 우리가 고대 경전을 다시 읽는 후 해야 할 것은 전통에 담긴 우수성을 발굴하여 이를 서양의 세상과 접목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세상을 품을 만한 가슴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역사의 언저리를 맴돌게 될 것이다.